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대한민국 세 번째, 대붕괴로는 두 번째.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문재인 정권에서 국방개혁 2.0을 하게 되면서 한국 군대가 전쟁 불능 군대, 승리 불가 군대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목차 얘기를 조금 하면요. 문재인 정권이 2018년도에 국방개혁 2.0이라는 걸 발표하고 실행을 한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군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죠. 그 핵심 뭐냐 하면은 가분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가분수 군대. 장교, 하사관은 20만, 상당히 60만 대군 때 있던 그대로,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대가, 우리나라가 마치 그 노인이 많고 청년이 없는 것, 청년, 소년이 없는 것처럼요. 그런 것 꼭 닮은 꼴로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요. 군대가 하체가 부실해집니다. 그러면 하체가 부실한 사람은요. 주먹이 아무리 세도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전쟁 불능, 승리 불가의 군대로 가게 돼 있다. 그리고 그리 가고 있다. 이래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출산율 감소, 그 다음에 출생아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죠. 거기에 따라서 입대 연령도 거의 자동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요, 2000년도에 남자 출생아가 44만 5천 명이었는데, 2000년도에 입대하는 1979년생이 남자가 44만 5천 명이었는데, 2042년에 입대하는 2021년생 남자는요, 13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입대자에 대비해가지고 2040년, 42년 입대자는, 입대 연령 인구는 30%로 줄어듭니다. 42년 동안에 30%로 줄어듭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볼 것 같으면은 2040년에 가면은 반 이하로 떨어지고 2042년에 가면은 42%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참 엄청 떨어지죠. 그리고 이 쭉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남자 출생아 수가 44만 5천, 32만 1천, 24만 6천, 22만 9천, 15만 5천, 13만 4천 등 있잖아요. 그죠? 반등 없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반등 없이 추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대응해야 되죠. 군에 올 사람들이 적은데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았는데 그 대응책이 국방개혁 2.0 2018년도 7월에 나온 겁니다. 이 국방개혁의 2.0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요. 여기 맨 위에 올려놓은 게 장군 정원을 436명에서 360명으로 76명 감축한다 이래 나오는데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군 간부 비중을 5.5%에서 8.8%까지 확대한다. 이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군대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확대되는 게 바람직할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군대는요, 그 여성이 뭐 부분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성이 전투 전력은 있잖아요. 그죠? 남성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성을 이래 확대하는 게 그 군의 전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냐? 내가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걸 자꾸 확대를 해요. 페미니즘 정권이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상비 병력을 61만 8천에서 50만 명으로 줄여요. 11만 8천 명을 줄이죠. 그죠? 11만 8천 명이라면 19%를 줄이는 겁니다. 거의 20%인데요. 많이 줄이죠. 3년 반 만에 그리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게 뭐냐면 60만 대군입니다. 그 60만 대군이요. 어떤 우여곡절에도 유지가 됐다가 문재인 정권에 와서 갑자기 50만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축소하는 걸 볼 것 같으면은 전부 육군에서 감축을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 장군은 3군을 다 합해가지고 고작 76명 감축되는데 육군 사병이요. 11만 8천 명, 거의 육군 사병이 줄어드는 겁니다. 육군 사병을 왕창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장교와 부사관들은 거의 그대로 유지합니다. 계획을 보면요, 조금 늘어나기도 해요. 그 육군에서 전부 감축하고, 더구나 이 사병에서 모두 감축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이게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동원 예비군도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특징은요, 군 복무기간을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입니다. 해군은 20개월로, 공군은 22개월로 줄이죠. 그래서 이 복무기간 단축은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죠? 그 동원 예비군까지 합하면은 24% 감축한다. 4분의 1을 감축하는 겁니다. 상비군은 19%, 5분의 1 정도를 감축하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이 급속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패권에 도전하고 있죠.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군비가 확충되는 이런 시기에 왜 문재인은 대규모 병력 감축을 단행했을까? 왜 하필이면 육군 사병들을 그렇게 모두 육군 사병들을 줄였을까? 이게 상당히 큰 의문이죠. 내가 이걸 쭉 살펴보니까요. 굉장한 숨은 목적이 있어요. 그 남북한 병력을 비교해봐도 이제는 뭐 병력 수로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복무 기간에 따른 숙련병사 비율이라고 그랬죠. 그죠? 무슨 일이든지 예를 들면 야구를 하는데도 야구 선수로 뛸 정도가 된 데는 몇 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야구 기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강 트레이닝이 반드시 있어야 어느 분야에서의 그 숙련되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국방부 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복무기간에 따른 숙련병사 비율이요, 18개월을 복무할 때는 33%가 숙련병사가 된다 그래요. 근데 33%라는 것도 정말 뭐 썩 잘하는 그런 수준 아니고 그냥 할 줄 아는 정도. 근데 그래서 이 숙련도가 높은 상급 이상 숙련병사는요, 18개월 할 경우에 입대한 병사 중에 11%밖에 안 된다 그래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복무기간을 단축한 숨은 뜻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기사를 조금 읽어 드릴게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상군을 11만 8천 명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은 2, 3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전체 사단은 현행 39개에서 33개로 조정될 예정이다. 최전방 사단이 11개에서 9개로 줄어듭니다. 그런데요,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화 그 시위가 일어났다든지 어떤 여하튼 여러 가지 급변 사태를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럴 때요, 한국이 북한에 진출해 가지고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안정화 작전이 있어요. 한미 간에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작전을 위한 병력이 현재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미국이 랜드 연구소는 최근 북한 안정화 작전에 최소 26만 내지 4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 최첨단 무기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고지를 점령하는 건 지상병력이다. 병력 감축은 북한과 군축을 통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야전부대의 한 지휘관은 현재에도 입영 대기 및 훈련기간, 이병 복무기간, 휴가기간 등을 제외하면은 병사가 실제 전투력을 발휘한 기간은 12개월 남짓이다.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이들을 데리고 전투가 가능할지 걱정된다. 이 말이 공감이 가요. 나도 그 육군에서 34개월을 복무해 봤거든요. 복무해 보면 이 말이 바로 공감이 가요. 1년 정도 돼야 겨우 군에 적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야, 이 부대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숙련도에 도달하자면요. 1년 가지고도 모자라요.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이들을 데리고 전투가 가능할지 걱정된다. 이 말이 참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육군 지휘관은 현재 군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관심병사는 통계상 약 10% 정도라고 하지만 체감상 군에서는 이거 이제 지휘관들이 이걸 그 체감해 보잖아요, 그죠? 내연반에 몇 명 정도가 좀 문제가 심각한지 25%는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00명 중에 25명이 이런 관심사병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작전을 하거나 지휘를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부대 전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대 전체의 안전관리에도 엄청난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이 국방개혁 2.0을 하면서 왜 하필 육군 병사만 모두 감축했을까? 육군 병사를 감축하면요. 기존의 기계화 부대니 무슨 이런 부대들은요. 그 사람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럼 줄일 수 있는 것은 보병뿐입니다. 이 보병 감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건 또요. 정권하고 직업군인들하고 야합한 거예요. 직업군인은 하나도 안 잘라요. 거의 안 자르고 오히려 조금 늘어요. 그래서 이 육군 감축 계획을 보면은 장교가 한 5만 명, 부사관이 8만여 명, 근데 병이요 34만 9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1만을 8천 명을 빼고 23만 1,000명으로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 해봤어요. 그 줄여가지고 금년도 4월에 나온 통계를 보면은 22만 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26만 1,000명으로. 병이. 엄청 34만 9천에서 26만 1,000. 그래서 결국은 육군 사병 11만 8천 명 감축은 대부분 보병 감축으로 갈 텐데, 이래 되면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안정화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에 깃발을 꼽는 건 누굽니까? 보병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포병, 기갑병, 미사일, 전투기 아무리 있어봐야 그죠? 최종 승리는 보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했잖아요. 단축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단축을 하면은 징집병의 전투력이 거의 상실한다. 앞에서도 그 국방연구원에서 연구한 걸로 보면 진짜 숙련병, 상급 숙련병은 11%에 불과했죠. 그래서 아예 국방개혁 2.0에서는요, 징집병, 징집한 사병들의 전투력은 싹 무시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 전투력, 전투력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투부대는 숙련된 장교 부사관 중심의 개편으로 전투력을 보강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장교하고 부사관 합쳐가지고 거의 사병은 뭐 전투력이 안 되니까 이걸로 전투력을 갖춘다 이 얘기죠. 그거요. 딴 분야는 되지만은 보병은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포병도 거의 불가능해요. 내가 그 포반장을 해봤거든요. 내가 그 하사를 제대했어요. 그때는 일반 하사라는 게 있었는데 병으로 입대해가지고 그 34주 훈련을 거치면은 이제 하사를 달아줍니다. 했는데요. 이 포병에도요. 그 장교 1대, 부사관 한 2대, 사병은 한 7, 8명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부대가 운영이 돼요. 그러면은 이 포병도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출생하는 갈수록 줄어드니까 육군이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 다음 보병이 그 무기는 또 그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무기 있는 그 이 부대 미사일이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투함 함선이라든지 여하튼 그 장갑차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는 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줄어드는 건 보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면은요, 전쟁이 불가능해져요. 쳐들어오면은 겨우 이제 막는 건데, 그것도요, 그 보병 없이 영역을 사수하는 게,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보병이 아주 규모가 아주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쟁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당연히 북한 안정화 정책도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올라가서 그곳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보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데, 그게 그 극소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군을 전쟁 불능 군대, 북한 안정화 작전을 할 수 없는 군대로 개조해버린 겁니다. 국방개혁 2.2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걸 김정은한테 상납한 겁니다. 왜? 종북 정권이거든요.
이게 문재인의 반국가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줄여가 가지고 금년 4월에는 53만 병력이 되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국방개혁 2.0의 계획은 간부 20만 명, 대체로 장교 7만 명, 그 다음에 부사관 13만 명 해가지고 한 20만 명, 그 다음에 사병 30만 명 해가지고 50만 군대를 유지한다. 이게 기본 구상입니다. 근데요, 이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요. 그 사병을 30만을 유지하자면요. 1년 반 근무하니까 1년에 20만 명이 입대를 해야 1년 반이면 30만, 30만이죠. 그죠? 30만 택이죠. 그러니까 30만 전역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출생한 남자가 아예 20만 명이 안 되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이 2025년에서 2000 가분수 군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사병보다가 간부가 더 많은 군대, 이런 군대로 가는 겁니다. 2025년에서 2042년까지는 정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출생한 남자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죠. 한국이 외인 부대를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25년에 입대할 사람은 출생 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그 해에 출생한 남자가 24.6만입니다. 2030년도에 입대할 사람은 2009년생 남자인데 22만 9천입니다. 2040년도에는 2019년 출생자인데 15만 5천입니다. 2042년도에는 2021년생인데 13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다 군에 가는 게 아니죠. 신체 검사, 징병 신체 검사를 하죠. 징병을 위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그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사관학교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부사관에 임용되는 사람들. 부사관이요, 매년 10,000명 이상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 특례 제도 해당되는 사람들. 이게 1년에 한 9천 몇백 명 돼요. 이것도 거의 한 10,000명 됩니다. 그러면요, 최소 2만 명이 자동으로 신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 대상을
대충 뽑으면요. 2025년도는 21만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현역 판정 비율을요. 사실은 현역 판정 비율이 지금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군대에 가면 안 되는 사람까지 현역으로 판정이 되고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사실은 한 50% 정도가 적절한데 최대한으로 잡아가지고 현역 판정 받는 사람을 85%라 잡았을 때 현역 판정 받고 입대할 수 있는 사람이 21만 곱하기 85% 할 것 같으면 17만 9천 명이에요. 17만 9천 명인데 이 사람이 1년 반 근무하니까 병력 수로 따지면 26만 7천 명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2025년에는 26만 7천, 2030년에는 25만 5천, 2040년에는 17만 9천, 2042년에는 15만 3천 명이 현역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43년에서 50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도 출생 된 게 아니니까 42년까지는 출생한 남아 수가 확정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그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43년도까지는 그래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내년에 24만 명 이하로 출산할 게 거의 확실할 거다. 출생할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그 통상 비율로 따질 것 같으면 남자가 한 12만 4천 명 탄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2043년에 그 현역병으로 입대할 사람이 9만 4천 명. 그걸 1.5배 곱하면 14만 1천 명이 됩니다. 병력수 14만 1천 명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4년도에 출생해가지고 2045년에 입대한 사람을 대충 22만으로 꼽고 2050년에는 5년 후죠. 그죠? 한 4만 줄었다 치고 18만으로 꼽으면 이것도 그죠? 추세로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출생자를 많이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계산을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해보니까 2045년에는 병력이 사병이 12만 8천 명, 2050년에는 10만 2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군대 속성상요, 간부는 가능하면 안 줄이려고 합니다. 원래 국방개혁 2.0 계획에도 그래 나와 있고요. 만약에 그래서 간부 20만 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2040년부터는요, 2037, 8년부터 돼요. 가분수 군대가 돼요. 간부는 20만 명인데 사병은 2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부가 병졸보다 많은 조직이 되어버린다. 이 지독한 가분수 조직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래 되면은 하체가 부실해가지고 전쟁 분리,
승리가 불가능한 군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예,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이 미래의 한국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딱 이 모습 보면 돼요. 머리 크죠? 상체는 억수로 크죠? 근데 하체는 막 도대체 저 사람이 왜 걸어 다닐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빈약하죠. 근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 걸어 다니는 건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요. 싸움을 한다. 무슨 태권도를 한다. 격투기를 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도 안 돼가지고 KO 될 겁니다. 견디겠어요. 체격이 저래가지고. 이 버티는 힘은 전부 다리 힘이거든요. 뛰는 힘도 다리 힘. 응? 뭐 방향을 바꾸는 것도 다리. 이 전부 다리에 의해서 다 조종이 되고 하는데. 아, 다리가 저래 부실하다면 어떻게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요. 이 군대에서 다리에 해당하는 사병, 징집병의 전투력이 너무너무 부실하다. 는 얘기는 앞에서 조금 했겠습니다만 여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요. 현역 판정 비율이요. 얼마나 올라갔냐 하면은 1986년에는 51%가 현역 판정 받았어요. 근데 93년에는 72%, 2003년에는 86%, 2010년에는 91%, 2013년에도 91%.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다 뽑히죠. 다 현역으로 가는 거죠. 왜? 청약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이제 이 현역 판정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 현역 판정자가 한 40만 되려나? 40만 좀 안 될 겁니다. 좀 안 되는데 그 중에요. 신체 등급 3급 190, 159 이하 또는 40.5kg 이하, 40.5kg 이하 사람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참 그래요. 그 다음에 심리 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 26,000명. 이래 되면요. 내무반 관리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금년이죠. 그죠? 98%가 현역 판정을 받을 판이 났다는 보도가 2014년도에 나왔어요. 최근 국내 각종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현역 판정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종전에는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역 판정률은 1986년에 51%에 불과했지만 91%까지 높아졌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징병 대상자 23만 3천 명 중 그 이제 뽑기로 계획한 인원이 있거든요. 22만 명이에요. 그 23만 3천 명 중에 22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럼 98%가 되는 거예요. 현역 판정을 받아야 할 판이 됐다.
관심병사도 육군의 경우 전체 병사의 23.1%나 됐다. 그래서 대부분 현역 판정을 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군에 가가지고는 군대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대거 입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요, 군 사기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군의 그 내부의 그 화합과 그죠? 그 다음에 그 전투력 이런 게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리고 부대에서 그죠? 안전 관리하기에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일탈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 23%는 된다는 게 그게 충격 아니에요. 23%를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사태죠. 그러니까 이런 사정만 봐도 전투력이 확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겠죠. 전투력이 안 되는 건 뭐 고사하고 내연부한 질서조차도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18개월 복무하는 데 따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미숙련 군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무기간이 짧으니까. 전투력이 나올 수가 없죠. 낮은 전투력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보고서에 보면 18개월을 할 경우에 67%가 미숙련 군인이 된다. 그리고요, 신체 능력 확보. 신체 능력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어떤 그 헬스 하는데도 뭐 한 1, 2년 해야 좀 뭐 되잖아. 그죠? 그 마찬가지예요. 신체 능력 확보하는 것도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 관리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는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155mm 포반장을 했었거든요. 34개월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보면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도요, 그걸 제대로 습득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총명한 병사가 없으면요, 그 부대 엉망진창 돼요.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기본적으로 제식 훈련도 안 돼요. 그 한 소대에서 보면요, 한 10% 정도 똑똑한 병사들이 다 끌고 나가요. 이제 포반장은 하사가 하거든요. 그럼 뭐 하사도 그죠? 이 포 쏘는데 이 여러 가지 어떤 알아야 될 지식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는데 그 포반장이 엉성하면은 포가 진짜 포가 엉뚱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 이제 이 기준포라고 있는데 이 기준포가 먼저 발사를 해가지고 표적지에 사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표적지에 접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부대가 이 기준포의 여러 가지 이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사격을 하거든요. 사격을 하는데 기준포 반장이 어리버리하거나 기준포의 사수가 어리버리하면은 그 포대는 전체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18개월 복무해가지고는요. 병사의 전투력이 숙련군인으로 구성됐을 때에 비해서는요. 여기에서 20% 이하라 그랬는데 심할 경우에는요. 0%예요. 게임이 안 돼요. 아니 스포츠 선수들도요. 그 1년 2년 한 선수하고 한 5년 선수와 그 이 훈련한 선수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어느 분야나 3년 이상 신체 기술을 연마해야 그나마 숙련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군대는요. 18개월 절약하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군대가 불가능해요. 무의미한 낭비예요. 저거는. 건강한 청년을 선발해가지고 3년 이상 집중 훈련하고 실무를 실행을 해보고 이걸 반복하면요. 대부분 숙련 군인이 돼요. 그 다음에 전투력도 90% 이상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어느 분야나 10년 이상 집중해서 연구하고 실천하고 종사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교수 되는데도요. 최소 10년 이상은 그 분야에 그것도 아주 좁은 분야입니다. 그 분야의 공부를 그죠? 한 10년 정도 파야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농업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8개월 가지고 분이 된다. 저거는요. 그냥 낭비예요. 낭비. 그나마도 이런 징집 병력이 초고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추정했던 수치를 보면요. 2018년도에 병의 수가 41만 7천이었어요. 2018년도에 국방개혁 2.0을 만들 당시에. 근데 2042년도에는 15만 3천 군대 갈 사람이. 그 다음에 2050년도에는 10만 2천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전투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본수 군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16개월 징집병들이 전투력이 거의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체가 부실하면요. 상체도 아무리 상체가 든든해도 그게 오히려 짐이 돼요. 어? 다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가본수 군대에 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역피라미드 같아요. 이거는 누가 안 잡아주면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은요. 갈수록 하체가 부실해지죠. 더구나요. 인원도 급감한 데다가 이 지금 앞으로 군에 갈 청년들이요. 거의 집에서는 하나 아들이잖아. 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왕자처럼 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
거의 왕자병을 가지다시피 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군에 입대해가지고 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왕자병이에요, 왕자병. 이 전투력이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여하튼 갈수록 하체가 부실해진다. 그럼 하체가 부실해지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작전 전쟁을 수행하려면요, 장교 부사관 이 병이 혼연일체, 삼일체가 돼야 가능해요. 작전은요, 장교는 작전을 저 윗대가리에서 세우겠지만은 하달 받아가지고 그 작전을 이해하고 지휘를 해야 되겠죠. 부사관은 전투를 주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앞에 서가지고 돌파를 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능력만 가지고는 작전 수행이 안 됩니다. 대중이 있어야 되겠죠. 대중. 병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사가 능력이 안 돼요. 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명령이 어떻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전쟁의 성패는, 최종적인 성패는요, 병사의 수와 질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무리 자동차가 엔진과 동력이 좋아도 바퀴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한국군이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장교, 훈련받은 장교 부사관 힘으로 가능한 작전은 소규모 작전밖에 없어요. 테러라든지 또 테러 진압이라든지 테러를 하든지 테러를 진압하든지 그건 돼요. 이런 소수 정예 작전은 가능하지만은 그 이외에는 대규모 작전, 전쟁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이라크 갔다가도 얼마나 무기를 퍼부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이룬 거 하나도 없이 나왔잖아요. 전쟁 승리 선언했지만 뭘 승리했는데요? 그냥 이라크 그냥 초토화시킨 것밖에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 도망갔잖아요. 월남전에서도 결국 항복했죠. 사실상 도망갔잖아요. 아니, 보병과 병사의 숫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최강 미국도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했죠. 러시아 이 군사력은 세계 2위 아니에요. 그 허접해 빠진 우크라이나한테 못 이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병력이 70만이래요. 70만. 못 이기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의 애국심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그 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서방에서 대주는 무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 승리는 강력한 보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승리가 불가능한 군대가 되어버린다. 가분수 군대 문제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요,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면요,
지금 한국군의 무기를 보면요. 거의 인도 수준이에요. 인도 수준. 엄청나게 무기가 많아요. 성능도 좋고. 세계 6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무기는요. 60만 대군이 쓰고도 남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무기가. 근데 그걸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왜? 군인이 급격하게 감소하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조금 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제가 클릭이 안 되네요. 병력 부족으로 엄청난 무기가 사장될 수밖에 없다. 배가 있어도 탈 사람이 없어요. 승조원이 부족해요. 배 운송을 못 하는 거예요. 운영 못 하는 거예요. 그 전투기도 마찬가지고 장갑차 그 다음에 자주포 이런 것도 그래요. 병력 없이면 운영이 안 돼요. 그래 되면요 무기만 사장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돼요. 무기 안 쓰니까 무기 구입한 비용, 그 다음에 이 무기를 또 보관해야 되죠. 보관하는 비용, 그 다음에 그걸 앞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 관리하는 비용, 여기 관리 인원, 관리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물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토 방위 전쟁 승리가 불가능한 보병 규모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그죠? 미국이 이라크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겪는 게 전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한국의 이 병력 규모 축소를 보면요, 가장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육군 보병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전쟁 승리는 불가능해진다. 그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 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정말 저런 군대를 가지고 저런 당나라 군대보다도 못한 군대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근데요, 한반도 동부 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미 요동친 지 한 20년 이상 됐어요. 왜 그런 거니까 한반도가 지금 세계의 체제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어요. 세계 체제의 중심이 제국주의 시절에는 유럽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 냉전 시대 때는 미국이었죠. 그 다음에 탈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동북아시아가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요, 한중일 세 나라를 합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을 넘었어요. 한참 넘었어요. 군사력은 요 동북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만 따지더라도 러시아가 세계 2위, 중국이 세계 3위, 4위는 인도죠, 그죠? 일본이 세계 5위, 한국이 세계 6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나 보나 군사력 규모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이미 동북아시아가 세계 체제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중 패권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싸움을 하고 있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충돌할지 몰라요. 제일 충돌 위험이 높은 지역이 역시 타이완이겠죠. 아니, 중국은 타이완의 이 독립이나 이런 걸 절대로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중국 일국주의가 어떤 상황이 되면 중공이 자기 힘이 넘치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타이완을 침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요. 동북아시아가 지금 화약고나 비슷해요. 예비 화약고. 그 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면요, 북한이 미국의 압도적 영향하에 들어가면, 한국이 통일되고 압도적 영향하에 들어가면 중국이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거의 반드시 북한에 진출하게 될 거예요. 개입 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면 한미도 당연히 개입하겠죠. 북한을 누가 차지하느냐 싸움이죠. 그 다음에 한국이 미중 패권의 터가 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이런 동북아 전체가 이런 어떤 충돌의 위험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동북아가요, 세계에서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지대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여튼 탈민족주의 거의 했다시피 했고, 미국은 아예 다민족 국가로, 브라질이나 남아메리카 쪽도 거의 민족주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독 민족주의가 강한 지역이 동북아시아죠.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민족주의가 강한 국가들이 다 하나같이 아주 강력한 군사 국가들이에요. 군사력이 아주 강력한 국가들. 그래서 맹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맹호들이 서로 막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형상의 지대다. 인류사의 양대 전쟁 요인은요, 고대에는 뭡니까? 영토 따먹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중세에는 종교전쟁이었죠. 근현대에는 이 민족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가 가장 강한 것이 이 동북아시아니까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도 그랬는데요. 중원을 두고 패권 다툼을 벌였죠. 돌궐, 선비족, 한족, 몽골족, 거란족, 여진족, 일본까지 탐내했죠. 근데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민족, 조선족, 한족은요,
중원 패권 다툼에 아예 나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민족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더구나 민족주의로 무장해 있는 현대는 이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중국은 수천 년 중화주의가 있죠. 이 중화주의를 가지고 이제 세계 패권에 도전까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은요, 세계 최고의 반미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이 북한만큼 강렬한 반미를 하는 국가는 없어요. 그야 반미가 그냥 통치 이데올로기예요. 일본 제국에 일본도 그죠? 아베가 끈질기게 추구했던 게 뭡니까? 보통국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걸 추진하는 거죠. 일본 제국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내놓고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조만간 여건이 되면요, 재무장하고 공비를 확장할 게 거의 확실합니다. 한국도 21세기 들어서는 맹호로 성장했어요. 10대 경제강국이 됐고 군사력도 6위가 됐죠. 이 정도 같으면 당당하죠. 근데 이렇게 되는 힘의 근원은 뭐냐? 바탕이 뭐냐? 나중에 내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한미동맹이 한국을 호랑이로 만들었다, 맹호로 만들었다, 이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아주 듣기 싫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미국을 좋아해서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호랑이 속을, 호랑들이 왕자를 다투는 패권 지대, 민족들이 패권을 다투는 그런 지대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이 문재인의 국방개혁, 윤석열의 국방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자랑했던, 그게 뭐 자랑인지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60만 대군, 이걸 지금 승리 불가 군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방개혁 2.0은 전쟁 불능 승리 불가 군대를 만들고 있다는 걸 그건 이미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국방개혁 4.0, 이거 보니까요, 허접해요. 허접해.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첨단 국방을 한다, 그것밖에 없어요. 드론을 사용한 등 그게 무슨 대안이에요. 아무 대안도 없어요. 그냥 한 중학교 학생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맹허지대에서 2040년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동북아시아 군대가요, 최소로 잡아도 북한은 100만 이상 유지할 거예요. 중국도 200만은 유지할 거고, 일본도 지금은 한 25만 되는데 50만으로 늘어날 거예요.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러시아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한 100만 정도는 유지할 거예요. 보세요. 군사 규모들이 세계적 수준이잖아. 근데요, 한국군은요, 2040년도에 한국군은 장교 부사관 20만 명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사병이 17만 5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37만 5천의 군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군대가 승리 불가 전투력을 가진 군대죠. 어떻게 될까? 참 앞이 안 보여요. 상대 국가들이 위협을 할 때 거기에 딱 맞설 수 있는 힘이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소국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일본이요, 전후에 미국에 살살 긴 거 보세요. 딱 모가지로 잡혀나옵니다. 군사력이 없으니까 꼼짝 못하죠. 시킨 대로 다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2040년도 이후에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승리 불가 군대가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전대에 일어나면은 내가 볼 때는 그게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한국의 힘만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 왜? 군대가 절여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이 나라 자체가 갈갈이 분열돼 가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 나라는요, 제일 문제가 공존의 토대가 취약해요. 좌우가 공존할 수 있는, 노자가 공존할 수 있는, 빈부가 공존할 수 있는 토대는 필수적이라야 그 나라의 안전이 확보되고 안정도 확보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너무 취약해요. 이건 뭐 따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좌우 노자 빈부만 싸우는 게 아니고 좌우 남녀 노자 빈부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경향 세대 거의 모든 충돌할 수 있는 건 다 충돌하고 있어요. 이래가 전쟁 치를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싸움이요, 너 죽고 나 살기 싸움이에요. 요즘요,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그 패거리들 이 김건희를 공격하는 걸 보면 잔인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인간을 갈기갈기 뜯고 칼질을 해야 될까? 나는 솔직히 한국인이 끔찍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이제 세계적인 유행어가 되어버렸잖아. 남을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문화가 한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든 헐뜯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껍데기는 민주주의가 됐지만 실제로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문화가 통용이 되질 않아요. 왜? 민주주의의 기초가 뭡니까? 모든 개인을 인격 주체로 인정하고 주권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너도 주권자, 나도 주권자라고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 문화예요. 근데 이런 정신이 한국인한테 있느냐?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동물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 힘이 더 있으면은 갑질을 하죠. 강자의 위세를 떨치죠. 그게 갑질 문화 아니에요. 이게 약육강식의 문화입니다. 다만 이 갑질이라는 걸 우리가 문제시했다. 옛날에는 저거 다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큰 발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수행하려고 같으면은 이 국민들도 굉장히 어떤 강력한 어떤 이 뒷받침이 되고 또 이 힘이 되는데 한국은요 세계 제1의 노인 국가가 1940년대가 되면 세계 최고의 노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일본이죠. 근데요 일본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추월하고 있어요. 일본은 출산율이 1.3명인데 우리는 0.8명이잖아요. 그나마도 금년에는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대 한 중후반 가면은 당연히 일본을 앞지를 겁니다. 일본 시민들은요, 어떤 국가 권력이나 권위에 순응을 잘해요. 근데요, 한국은 그 순응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네팔레 흔드는 경우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을 보면은 너무너무 위태한 거예요. 남조선 내분 조장을 하는데요. 갈갈이 분열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끊임없이 남한에 공작을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종북 정권을 세우려고 그래요. 요번에도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된 거는 내가 볼 때는 하느님이 보호하사 된 겁니다. 이재명은요. 문재인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종북 인물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여하튼 이 종북 정권은 여기에서 하는 짓이 뭐냐면 보수 괴멸 작전하고 사회 구조를 사회주의식으로 빨갛게 물들이는 겁니다. 그거 열심히 했죠, 문재인 정권이. 근데 이번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이 후사일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적화 통일은 이 정복 정권을 세우게 되면요. 차차 한미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미 동맹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전쟁 또는 협상을 통해서 협상은 이제 소위 연방제약하는 거죠. 그죠? 통해서 적화 통일을. 이게 북한의 전략이다. 자, 그러면은 한국이 이런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을 막아낼 수 있는 군대가 있느냐?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이 되느냐? 다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다만 이제는 그래도 눈을 많이 떠가지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젊은 층들은 거의 다 비판적이에요. 그건 참 큰 다행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까 얘기한 그런 우리의 그 군대, 사회 이런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핵개혁까지 할 때. 그래서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의 승패, 나라의 전망이 미국이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미국이 보호하면 하느님이 보호하사가 아니라 미국님이 보호하면 북한도 전쟁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승리도 우리가 가능해요. 근데 미국이 방관하거나 개입을 조금 쭈삣쭈삣하거나 이래 하면요. 전쟁에 깨지고 적할 때 통일되는 건 그거는 뭐 뻔한 겁니다. 사라지는 대한민국. 자, 봅시다. 2021년 당당한 대한민국이었죠. 경제 강국 10개 나라에 들어갔고 군사력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40년쯤 되면은 미국에 우리의 명줄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 코메리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대안은요. 직업군인제로 바꾸고 군대가 전문 군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전문 군대가 되면은 30만 병력으로도 60만을 적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직업군인 전문군대 얘기는 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